자, 19번째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57쪽 중간 패러그래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육 장 실제의 불확실성에서 첫 항목 우주인간 자아 실제로 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실제다. 이게 무슨 문장인가? 인간이 더 궁극적인 실제라는 말인가? 인간도 실제라는 말인가? 뭘까요? 세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제다. 인간이 실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 같아요. 인간이 있으므로 이 세상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없어도 뭐 존재하는 건 존재하죠. 근데 음 인간을 빼버린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으나 인정은 할 수 있죠. 자, 잠깐 복잡한 데까지 들어가지 말고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인간, 모든 인종과 민족과 종교, 개인과 사회, 인간의 영역이 실제다. 실제 맞죠.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뭐 돈 벌고 또 사업 망하고 뭐 정권 잡으려고 욕심부리고 뭐 등등 실제다. 인간은 자연 존재로서는 자연과학과 의학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하나의 수수께끼인 자유 존재로서는 정신과학의 대상이다. 의학의 대상이면서 정신과학의 대상이다.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전대미문의 환경 파괴, 인구 폭발, 물 부족, 에이즈 등에도 책임을 져야 할 존재가 인간이다. 네, 윤리적인 책임감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실제는 나 자신이다. 위 소제목에 있는 대로 우주 전체도 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실제도 되고 개인, 자, 곧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는 나 자신이다. 나는 주체이면서 나 자신에게 객체가 되고 어, 자의식이겠죠, 당연히. 자의식을 가진다. 나는 몸과 마음, 기질과 행동, 강함과 약함, 높고 낮음, 빛과 그림자를 지닌 실제다. 과학적 지식에 따르면 나는 전적으로 물질적, 생물학적 인과성, 완벽한 물리적 인과성의 지배를 받는 음, 받는 듯 보이지만 그렇죠. 먹지 않으면 죽는다거나 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열이 나고 뭐 그런 것처럼 인과성 지배를 받는 듯 하지만 나 자신과 명백한 자아 체험이 비판적 성찰을 거치면서
거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스스로 결단하며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오타가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은 예, 이 앱이 한계가 있어서 오류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쓰는 그 스마트폰 그게 인제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다네요. 저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신 텍스트 파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 찍어서 그거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건데 그게 뭐라 그러던가 뭐가 좀 수치가 낮던 거예요. 그 사진 그 단어를 또 까먹었네요. 하여튼 뭐 여기 오자 나오는 거는 스마트폰이 그 사진을 찍는데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생각 안 나네요. 뭐가 숫자로 얘기하던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랍니다. 네, 제가 조금 좀 괜찮은 스마트폰으로 빌려서라도 다음에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쓰지 않는 버려둔 스마트폰으로 인제 이걸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좀 다시 쭉 보면 되긴 합니다. 이제 그 실제는 무엇인가라는 첫 물음에 구체적인 답이 나온다. 실제는 1차적인 단층적인 1차원적이고 단층적인 게 아니라 저게 아니라 면적이다. 문장이 매끄럽진 않네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라고 하는 거는. 자아도 실제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자연과학의 관점으로만 그 실제가 다 드러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좀 실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일상적으로 살면서는 지금 한스킹이 말하는 이런 대목들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뭐지? 그럼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또 재미있는 일 있으면 뭐 서로 하고 나누고 뭐 즐겁게 살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나가서 좀 도덕적으로 살고 좀 다른 사람들하고 협조하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가고 이제 인격적으로 살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또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그 기독교 2000년 전통 그런 걸 잘 붙들어 내면서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나 지금 말하는 이 실제에 대한 문제를 붙드는 거는 인간이 사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그 실제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체계 있게 공부하면 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충실해지는 거죠. 6의 2번 다차원적, 다층적 실제.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니까 자연과학적인 차원만으로는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도 한 차원인 거예요. 어디에 접근해 가는. 모름지기
과학적 탐구는 사물의 근원, 뿌리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그렇죠. 모든 것의 근원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벌어지는 현상만 갖고 그것만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하여 그 처음 시작이 뭐냐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빅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빅뱅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참,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저성과 근원성이 일면성과 일차원성과 같을 수는 없다. 말이 깨끗하지가 않네. 철저성과 근원성.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은 우리가 눈치챕니다. 절대화된 합리성. 합리주의자는 합리주의자는 합리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실제의 다차원성과 다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실제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다양하게 전혀 상이한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나는 루체른, 스위스 어디 이 도시죠. 뭐 유명한 도시입니다. 루체른도 고교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아테네 국립박물관을 관람한 일을 아직도 기억한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김나지움 졸업반이겠죠. 그러면 우리로 따지자면 대학교 1학년입니다. 교양 과목 공부하는 수준이죠. 그때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같은 박물관이라도 총동 주조와 이런저런 기술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화학자와 고대 그리스 초기 미술부터 그리스 고전 미술을 거쳐 헬레니즘 미술까지의 발전사에 관심 있는 역사학자와 작품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미술 애호가들에게 각기 전혀 다른 실제라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네. 여러 그 전문가, 아, 그 사람들에게 실제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들이 느낀 실제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미케네 왕자의, 처음 들어보네요. 미케네 왕자의 황금 마스크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묘사되고 평가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화학자든, 어, 하여튼 황금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화학자에게는 실제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화학자든 역사학자든 미술 애호가든 같은 걸 놓고 관점이 다른 거죠. 개개의 묘사와의 평가가 모두 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화학자는 그 황금 마스크에 그 원소, 그 화학 그 차이, 뭐 그런 것들이 실제라고 한다면 역사학자는 이게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때 나왔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거고, 미술의 요가는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리얼리티가 달랐다. 동일한 실제가
사물이죠. 동일한 하나의 사물이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명백히 달라진다. 동일한 실제가 뭐 알겠죠. 실제 자체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조금 아닐 수도 있고 하네요. 실제 자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의 다양한 관점, 차원, 층이 존재할 뿐이다.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는 1942년 하이젠베르크가 실제의 층, 1층, 차원이죠. 층에 관한 이론에서 실제의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에 관해 말한 바 있다. 실제의 최하위층에서는 시간과 공간 내 현상과 과정의 인과관계가 객관화될 수 있다. 이게 물리학이 하는 작업이네요. 실제의 최상위층에서는 비유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세 개의 부분, 즉 실제의 최종 근거에 대해 시야가 열린다. 뭐 철학과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의 최하층과 최상위층 저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군요.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시골에 내려서 걸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한 사람은 부동산 거래업자예요. 또 한 사람은 시인이에요. 근데 부동산 업자에게는 저 땅 그냥 사서 어떻게 아니면 중개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만하네. 저거 다른 사람에게는 참 눈에 안 띄겠지만 내가 보니까 저건 참 쓸모 있는 땅이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실제인 거죠. 같은 땅을 보더라도. 근데 시인에게는 다르게 이해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세계의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최상위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현재 이 과학 시대에는요. 큰 실제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책상이나 자전거처럼 단순한 대상에서조차도 단 하나의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기능적 차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설명의 차원이 존재한다. 그렇죠. 자전거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빨리 갈 수 있는 도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실제의 특정 측면을 절대화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전거의 기능적인 것만 절대화한다면 그거는 뭐 이게 얼마짜리야 요런 것만 생각하면 큰 실제 리얼리티를 좁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다른 실제에는 눈멀어 버리기 때문이다. 철학자, 신학자를 포함한 인문학자에게서나 수학자, 물리학자, 신경생리학자를 포함한 자연과학자에게서나 전문가적 맹목성은
곧잘 실제의 맹목성을 표현하기 쉽다. 실제에 대한 맹목성으로 표현하기 쉽다. 맹목성이 잘못일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잘못이 종종 더 벌어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그 서양 의학을 한 사람들은 동양 의학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배운 그 서양 의학, 그걸 절대화함으로써 동양 의학을 뭔가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보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볼 뿐이다. 모든 것을 위한 이론도 자세히 뜯어보면 물리적인 것만을 위한 이론에 불과하며 셰익스피어나 핸델, 심지어 뉴턴을 이해하는데도 별 기여하는 바가 없다. 뇌와 자유의지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과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뇌의 과학, 이것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잘못하면 부분적인 거에 매몰돼 갖고 뇌의 실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리고 볼테르, 레싱, 칸트 같은 철학자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보일 같은 과학자들, 이렇게 하고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근대 학문에 엄청난 자극을 준 이 거목들이 과연 수학적, 과학적 이성과 다른 차원의 이성을 부인하거나 무의미한 것을 간단히 매도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죠. 근데 그 20세기의 과학자들이 그 매도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이 위대한 이성적 인물들을 라쇼날을 합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자, 그걸 좀 구분하네요. 이성적 인물은 라쇼날렌이고 합리주의자는 라쇼날리스트. 영어로도 똑같이 부르죠. 레셔널리스트. 앞에서 열거한 저 인물들은 이성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은 실제의 다른 측면에 눈을 가리운 무슨 주의 신봉자들이 아니었다. 한 가지 오해는 즉시 막아야 되겠다. 실제가 성적이긴 하지만 실제의 층이 다르다고 실제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다. 실제가 다차원적이긴 하지만 아까 자전거 예를 들었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전거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여러 다른 차원의 내재된 통일성마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관점, 다양한 차원, 층, 양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하나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인간성을 희생시켜가며 인간의 실제를
분열시켰을 뿐이다. 예. 실증주의적 자연과학 실증주의자들이 저런 일을 한 거죠. 실제를 분열시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도 했죠. 그 때문에 일찍부터 주체와 객체, 사고와 존재,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의 이원론에 관해서도 실제의 통일성과 진리는 늘 새롭게 농구되어야 한다. 존재의 통일성과 진리에 대한 그리스 철학의 문제와 우주의 구원과 그 의미에 대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들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숙고할 일이다. 근데 그러한 차원들을 다 자연과학 실증주의라는 잣대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장의 3번 이성 중요하지만 등산은 아니다. 17세기는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이 불확실성은 새로운 우주론과 함께 찾아왔다.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거 지구가 중심이 아니네. 자기가 지구가 변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주관, 세계관이 허물어지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확실성의 새로운 근거를 이성에서 어, 이상에서 찾았고, 그건 이제 괄호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포괄적인 회의를 통해 더 광범위하게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인간이 과학적 계몽을 통해 자연법칙과 자신과 사회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편견 없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한 것은 전적으로 옳았고 역사적 필연이기도 했다. 그건 잘한 거죠. 그러나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지 않는다. 독립적 합리성과 과학적 인식의 근본적 정당성과 역사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절대화는 막아야 한다. 물리학자는 물리학자들이 아니라 물리학자든 철학자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이성 이상의 것과 관계를 맺는다. 맞습니다. 욕구와 감각. 그렇죠. 그것도 다 실제에 속하죠. 상상과 정서, 감정과 열정 등은 순전히 이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렇죠.
방법적 합리적 사고 같은 데카르트의 기하학의 정신도 있고, 직관적 전체적 인식, 감각, 지각, 감정 같은 블레즈 파스칼의 섬세 정신도 있다. 네, 저 이성, 음, 이거저거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이 이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배고플 때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건 네, 먹어야 되는 욕망, 갈망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성의 시대가 열리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낼 수 없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